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제가 귀한 분을 모셨고요. 분당 차병원 안과 교수이시고, 특히 전환부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로 백내장 시력교정술 쪽이시고, 그리고 한국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의 또 부총무를 맡고 계신 우리 이용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에서 각막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이용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채널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백내장 쪽도 경험이 많으시지만 또 시력교정술에 대해서도 또 경험이 많으셔서 또 저도 그쪽 분야를 하는 그런 네. 사람으로서 또 오늘 또 많은 얘기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교수님한테 질문도 드리고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서로 그냥 편하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워낙 저희 대가이자 선배 아유, 선생님이라 이 아닙니다. 부분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시력 교정 수술과 또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 노안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력 교정 수술이 처음 시작한 거는 결국 이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엑시머 레이저는 이 두 개의 이 아르곤이랑 뭐 불소라는 입자가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이 자외선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출된 자외선 에너지가 각막을 아무런 흉터도 없이 우리 필요한 만큼만 제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수술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각막을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1988년에 처음으로 이 수술이 인체에 시행이 되었고요.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럽, 미국 전 세계를 걸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수술이 개발되면서 지금까지도 30년 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라섹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이름을 들어보셨겠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라섹 수술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조금 잘못된 이름이긴 합니다. 정식 이름은 이 PRK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정식 의학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껍데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되다가 이 라섹 수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이 모든 PRK 수술이 거의 라섹이란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각막의 실지를 레이저로 제거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이런 PRK, 라섹 또 뭐 에피라식 최근에는 뭐 올레이저 라섹이라고 불리는 이 트랜스 PRK 요런 수술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다 PRK가 시행되고 있고 라섹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용이 되고 있다. 저도 이해하기 쉽게 라섹이라고 이제 섞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간단히 그 수술 비디오를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이렇게 고식적으로 사실 이렇게 상피를 제거를 해서 껍데기를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수술이 PRK 라섹 수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라섹이라는 이름은 조금 상피의 회복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껍데기를 이렇게 살짝 알코올로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해 놨다가 레이저를 조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덮어주는 수술이 시행이 됐었는데 한동안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특수 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거나 또 최근에는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상피까지 모두 제거하는 이 밖에서는 올레이저 라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트랜스 PRK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 네네. 껍데기를 제거하는 방식이 다르지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라섹이 보통은 초창기 이제 엑시모 수술이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초창기 도입됐을 때 '나는 엑시모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 초창기에 시력 교정술을 받았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엑시모 수술을 했다고 하면 옛날 수술 같기 때문에 네. 사실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고요. 라섹은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 네. 아까 전통적인 라섹은 상피를 알코올로 불려서 쉽게 벗겨낸 다음에 맞습니다. 그걸 완전히 떼버리지 않고 다시 상피를 덮어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피를 벗겨내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상피를 덮어주는 것이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해주지 않을까, 통증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해서 라섹이 원래는 개발이 됐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예, 그게 이미 상피를 벗겨내는 순간 그 상피는 거의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상피는 2주마다 3주마다 새 걸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덮어놓는 게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많아서 요즘은 사실 그 상피를 덮는 걸 거의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라섹을 아직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수술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또 회복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피 말씀하신 대로 껍데기 우리가 상피를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상처를 그대로 노출시켜 놔야 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이 허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상피가 제거되고 나면은 굉장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 상피가 회복되기까지는 보통 최소 한 2-3일에서 한 5일 정도,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데 초반 한 2-3일째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되고요. 그 통증이 지나고 상피가 회복되면서 시력도 거의 한 달 이상 거치면서 천천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 바로 라식 수술입니다. 우리가 라식 수술은 최근에 이렇게 레이저, 예전에는 뭐 칼을 이용했지만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플랩을 먼저 형성을 합니다. 플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피와 기지를 포함해서 레이저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마치 책을 넘기듯이 잠깐만요. 이렇게 책을 넘기듯이 절편을 먼저 드러내고 거기다가 레이저를 조살하고 다시 기질과 상피를 포함한 절편을 그대로 덮어놔서 이것은 상피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통증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잘라내는 게 또 단점 중에 하나여서 또 최근에는 이런 단점까지 보완을 할 수 있는 이 스마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한 2mm 정도 안에 실제로 우리가 제거할 그 속살을 레이저로 도려내 놓고 한 2mm 정도 절개층만 열어서 쏙 빼내게 됩니다.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이렇게 쏙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라식보다 절개창이 적어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라식 같은 경우는 지금 23mm를 열어야 되는데 스마일은 2mm만 열면 되니까 거의 10분의 1 미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절개를 할 때 각막에 신경이 손상이 되고 그 신경이 손상되면 건조증도 좀 심하게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격에 또 라식은 약하다고 하는 게 이 절편을 만들어 젖히고 다시 덮어주더라도 그 면이 아주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충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저 절편이 다시 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일이라는 게 그 기존의 이 라식도 사실 라섹과 같은 레이저를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써서 각막 표면부터 깎을 수밖에 없는데 표면부터 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표면을 거치지 않고 이 절편을 만들어 젖히고 같은 레이저를 써서 깎고 다시 덮어주는데 스마일 같은 경우는 다른 레이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맞아요. 투과 레이저가 나와서 각막 표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질 단단한 골격 부분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됨으로써 요즘에 스마일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개를 굉장히 적게 하고서도 안에 있는 그 골격의 두께를 조절을 해서 시력 교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회복도 빠르고 대세가 된 수술인데 지금 온화한 돌고래 파파님께서 스마일 라식은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식의 홍보가 많은데 부작용이 아예 없습니까, 교수님?
세상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술은 네. 없습니다. 그쵸, 사실. 그쵸. 네. 근데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신 대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의 적응증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하겠고요. 네.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 전문의와 정확히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이제 맞는 수술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100%다 좋은 수술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마일 라식이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수술임에는 분명한데 단 그 스마일 라식이 적합한 눈에 했을 때 얘기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섹도 그 라섹이 적합한 눈에 했으면 대부분은 또 안전한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별로 맞춤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오늘 강의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렇게 수술이 이제 3 가지 종류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 PRK 라섹이라고 하는 수술은 구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되게 오랫동안 시행된 수술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심하다. 또 그다음에 이제 개발된 라식이라는 수술은 시력 회복은 가장 빠르고요.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절편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방금 윤서명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나중에 외상에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절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조증도 확실히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요 2 가지의 장단점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살짝 보완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술이 이제 스마일 수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스마일 수술이라는 이름도 정확히는 그게 고유 명사죠. 우리가 그렇죠? 마치 호치키스나 뭐 스카치 테이프, 사실은 그게 스카치 테이프는 회사 이름인데 제품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된 것처럼 스마일도 사실 특정 회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이 안에 각막 조각을 제거하는 이 펨토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이 스마일 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최근에는 클리어 라식이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말로 뭐 정확히 표현하기가 쉽진 않은데 뭐 각막 실질, 조각 제거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네네.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것들이 이제 최근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수하고 회복이 좀 빨라서 이제 최근 진보된 수술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막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분명히 반대로 말 그대로 각막을 제거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각막이 일단 두꺼워야 되고요. 네. 우리가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수술을 하러 갔는데 "너는 각막 두께가 뭐 두꺼워서 뭐 수술을 할 수 있다. 얇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각막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실제 1mm의 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5m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저희가 안과 의사들은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많이 환산을 해서 50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1000 마이크로미터가 1mm니까요. 한 500 마이크로미터, 정확히는 한 5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는데 이게 실제로 머리카락의 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얇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라섹 수술이든 라식 수술이든 또 스마일 수술이든 어느 정도 충분한 각막의 두께를 남겨놔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비율도 중요합니다. 각막이 얇은 눈에서는 깎는 데 분명히 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두꺼우면은 조금 더 많이 깎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각막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각막을 결국은 손상을 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간혹 이렇게 혼탁이 생긴다든지 또 아주 드문 경우에서는 이렇게 각막이 얇아지면서 확장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 각막을 보존하면서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렌즈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각막을 깎지 않고 눈 안에 렌즈를 넣기 때문에 각막을 보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렌즈 삽입술이 생각보다 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긴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처음에 눈에 렌즈를 넣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이 1950년이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에 최근에 이 백내장 수술하고 넣는 이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전쟁 중에 이 비행기의 뚜껑, 카노피라고 하는 그 뚜껑의 파편이 어떤 병사의 눈에 튀어 들어갔습니다. 아크릴 소재였는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제거도 할 수 없고 계속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아크릴 소재로 눈 안에 렌즈를 만들어서 넣으면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넣는 렌즈가 처음으로 개발이 돼서 1950년에 삽입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그거보다 한 2-3년 지나서 그러면은 같은 소재로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근식 교정을 위해서도 안경 대신에 이렇게 눈 안에 렌즈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1953년에 이탈리아 의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렌즈를 넣고 그거를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희귀하지만 드문 이 처음 시행된 이 렌즈 삽입술의 칼라 사진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깝게도 이제 이 수술은 사실 처음엔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막에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한 1990년대 이뤄 가지고 이 콜라머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눈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특수 재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ICL이라고 하는 이 ICL의 C가 이제 콜라머인데 그래서 이 안내 렌즈 삽입술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수십만 건 이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근시를 교정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널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은 각막을 깎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각막을 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막 두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렌즈를 넣기 때문에 눈 안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가 얼마나 충분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렌즈를 넣는데 우리가 이 볼트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눈 안에 렌즈가 얼마나 꽉 끼는지를 우리가 수치화를 한 건데요. 만약에 렌즈가 너무 크게 되면은 안압이 오른다든지 또 내피세포가 손상이 된다든지 뭐 녹내장, 백내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충분히 커야 한다. 사실 이런 렌즈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이 렌즈 가운데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렌즈를 넣으려면은 렌즈를 넣고 나면은 물이 서로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눈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다든지 또 아무리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위험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분명히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렌즈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안정성도 좋고 좀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력 교정술의 4가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오랫동안 사용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이 4가지 수술입니다. 이 처음에 라섹 이제 정확한 용어는 PRK지만 라섹은 껍데기를 제거해 버리는 하고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의 실지를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껴 놓고 레이저를 시행한 다음에 다시 덮는 라식 수술. 그다음에 그 안에 레이저로 먼저 도려내서 조각을 만들어서 2mm 절개창을 통해서 제거하는 스마일 수술, 그리고 렌즈 삽입술, 깎지 않고 렌즈를 넣는 요 4가지 수술이 시력 교정술의 대표적인 수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 4가지 중에 무슨 수술이 제일 좋나요? 네. 그래서 각각의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각막을 깎는 수술과 렌즈를 넣는 수술로 크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도 근시술, 그러니까 근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깎아야 하는 각막이 더 많이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렌즈 삽입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고요. 대신에 반대로 눈 안의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렌즈 삽입술은 불리하고 만약에 각막이 충분히 두껍다면은 각막을 깎는 수술이 본인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수술이 본인한테 맞는지 찾는 것이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이 시력 교정술은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써도 되는데 맞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굳이 그 위험성을 크게 감수하고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할 때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앞에서 보이는 저 라섹과 라식과 스마일은 전부 각막 성형술입니다. 각막이 우리 눈의 검은 동자의 두께를 조절해서 마치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낀 것처럼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죠. 그래서 라섹과 라식은 표면부터 깎는 엑시모 레이저를 쓴 거고 스마일은 표면을 투과하는 펜토초 레이저라는 걸 써서 각막의 중심 부분을 오려내서 빼내는 수술이고 그래서 뭐 방법이 차이가 있지 결과적으로 각막의 모양이 변형되는 건 똑같다. 그리고 그게 너무 각막이 얇은 경우 또는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야 돼서 각막이 많이 남지 않게 되거나 어쨌든 너무 뭐 혼탁이라든지 이런 게 확률이 커 보인다. 또는 각막이 좀 돌출이 되기 쉬운 그런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께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수많은 그 시력 교정술을 40년 동안 해오면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축적이 되고 부작용에 대한 모든 연구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나올 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의사들끼리 늘 학술 대회에서 또 우리 지식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이제는 뭐 거의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좋은 수술이라는 뭐 분명한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은 조금 주제가 넘어가서 이제 조금 대상 연령이 달라지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40대 이전에 우리가 환자분들이 안경을 벗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었다고 하면은 이 백내장과 노안은 이제 40대 이후에 좀 더 높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축을 안과 수술의 꽃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김붕붕님께서 신랑이 1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쪽 눈도 백내장이 올 경우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예방법은 없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눈에 분명히 백내장이 생겼다는 거는 반대쪽에도 백내장이 올 확률이 남들보다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백내장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려진 부분들은 분명히 자외선이라든지 우리가 음주나 이 전신질환들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 가급적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게 한번 노력을 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백내장의 수술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백내장은 아무리 우리가 예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이제 너무 심해지지 않고 적당할 때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신랑분이 나이가 20대다, 30대다라고 하면 반대쪽 눈에 백내장이 없을 가능성도 꽤 높은 거고요. 만약에 50대, 60대라면 백내장이 다 있다고 봐야겠죠.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백내장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제 백내장이 오는 경우는 외상성 백내장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내용인데 렌즈가 눈 안에서 돌아가거나 녹내장, 백내장을 유발할 위험은 없나요? 라고 마음도 부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마 저 질문은 렌즈 삽입술에 대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우리가 난시 교정을 위해서 렌즈를 넣었을 때 그 렌즈가 돌아가게 되면은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렌즈는 분명히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난시 교정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근시 교정용 렌즈라고 하면은 돌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눈 안에 이 콜라머라는 재질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적당히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난시 교정을 했을 때는 돌아가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그게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마치 안경 도수가 바뀌듯이 약간 맞지 않는 안경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진료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거나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시력이 떨어지거나 교정이 안 될 경우에는 뭐 교체를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녹내장이나 백내장 유발할 위험은 렌즈가 돌아가면서 더 생긴다고는 볼 수는 없고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즈 삽입술 자체가 분명히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리스크를 조금씩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특히 녹내장 같은 거는 이제 생기고 나면은 완전히 가역적으로 치료가 되는 질환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 충분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이 충분한 눈에 렌즈를 넣는다면은 그 렌즈로 인해서 꼭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은 같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최근에 그 구멍이 뚫린 렌즈가 개발이 되면서 확실히 또 위험이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은 이제 누구나 다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내장이 이 렌즈로 인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건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백내장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고 또 분명한 치료 방법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정기적으로 그래서 경과 관찰을 해서 제때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렌즈 삽입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미국에서 만든 ICL 아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이제 이보 ICL이라는 상품명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렌즈는 사실 돌아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렌즈가 개선이 되면서 그 사이즈를 잘 맞추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교수님께서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렌즈로 업그레이드가 한 10여 년 전에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 녹내장과 백내장이 거의 생기지는 않거든요. 0%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논문에서 검증을 해 보면 0%에 가깝게 수렴한다. 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렌즈 삽입술 중에 꼭 그 ICL 외에도 다른 렌즈도 있어요. 그 전방 렌즈라고 해서 홍채 앞에다가 이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주면 고정해주는 그런 렌즈는 사실 돌아가진 않아요. 이게 난시를 딱 정확하게 처음에 잘 교정을 해주면 돌아갈 수는 없는 게 이미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또 각막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그 내피 세포가 감소한다든지 또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눈 상태에 맞게 잘 해주면 그런 부작용 가능성이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또 노안과 백내장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안과 백내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안이 무엇이냐? 이제 노안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인데 이 자체가 아주 큰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생활 속에 불편을 많이 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뭐 휴대폰 글씨가 잘 안 보인다든지 책이 이렇게 멀어져야지 보인다든지 뭐 가격표나 이런 것들 이제 또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원래 나는 이제 안경을 쓰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안경을 벗어야지 가까운 것들이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노안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 눈의 구조, 해부학 구조를 좀 이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카메라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제일 겉에 창인 각막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초점을 정확히 맺게 하는 카메라로 치면은
이 필름에 정확히 상이 맺히게 하는 이 렌즈 역할을 하는 눈에도 똑같이 렌즈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질환들은 이 다 수정체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볼 때는 생리학적으로 이 렌즈가 이렇게 얇게 펴져 있으면서 멀리서 들어온 빛이 정확히 이 망막의 상이 맺히게 되어 있고요. 가까이 보려고 할 때 저절로 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가까이 있는 물건이 정확히 망막 거리에 상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하는 그 탄력, 능력이 줄어드는 게 바로 노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안은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시작을 합니다. 빠르면 한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전후. 저도 이제 가까운 것들이 이제 제가 40대 초반인데 가까운 것들이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보이기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제 뭐 저보다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돋보기를 쓰면은 조그만 돋보기만 써도 이제 확실히 잘 보이고 눈이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잘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섣불리 단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노안이라는 것은 이 수정체 자체가 이 탄력이 감소하면서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이 초점을 맺히는 능력의 감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좀 다르죠. 렌즈 자체가 혼탁이 되면서 실제로 빛이 잘 통과하지 않거나 산란이 되거나 해서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안과 백내장을 비교하게 되면은 노안은 우리가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거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업거리가 좀 증가한다든지 근거리가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반면 백내장은 거리와 상관없이 잘 안 보이게 되겠고요. 노안 같은 경우는 근거리용 안경, 돋보기나 안경을 통해 또는 특수 렌즈를 통해서 분명히 증상이 개선이 잘 됩니다. 하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는 안경을 바꿔 끼더라도 시력 개선 효과가 좀 제한적입니다. 또 치료도 좀 달라지겠죠. 노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돋보기라든지 또 특수 안경이라든지 특수 렌즈 또는 최근에는 또 일부 약물을 통해서 가까이 보이는 걸 좀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렌즈 자체가 이미 혼탁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백내장은 결국은 이 수정체,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눈 안에 렌즈를 넣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근치 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노안은 병입니까? 노안은 아직은 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계에서도 아직은 디지즈, 질병이라고 정의를 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환자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과 의사로서는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자꾸 연구를 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은 확실히 병이죠? 백내장은 병입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백내장은 뭐 외상성도 있고 선천성도 있고 대사성, 당뇨나 뭐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여러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 백내장인데 그 노안은 아주 어린 사람에게는 사실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퇴행이라고 할까요? 그 노화 그런 거죠. 근데 백내장도 물론 많은 부분은 노화에 의한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결국 수정체의 노화에 의해서 온다는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투명성의 차이가 크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실제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시력이 정말 의미 있게 떨어졌느냐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도 편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노안은 안경을 썼을 때 분명히 시력 교정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노안을 조금 질병으로 분류하기가 그 경계선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분명히 실명을 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네. 우리가 노안은 이 노안 때문에 실명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 그렇게 심각도를 들으니까 구분할 수 있을 명확하게 것 구별이 같습니다. 되네요. 네. 이 사진은 뭡니까? 네, 그래서 요 네. 사진 잠깐 이제 쉬어가는 겸해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미국에 연수를 가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선진 의료를 네. 배우고 아마 같은 병원에 네. 연수를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되게 제가 겨울에 가셨어요? 맞습니다. 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기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인데 요 강을 기준으로 저쪽은 날씨가 굉장히 겨울이 아니죠. 약간 봄이나 한 좀 초봄의 느낌이 났었고 이쪽에는 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대비되는 사진이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긴 했지만 소장하고 있는 사진인데 자, 백내장이 있을 때는 시야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거리와 상관없이 멀리든 가까이든 다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백내장은 그 자체가 혼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노안이 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멀리는 분명히 선명한데 가까이는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눈송이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AI로 약간 이 사진을 편집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초점이 달라지는 것이 노안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내장을 수술을 언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인데요. 이 백내장은 어쨌든 제가 수술을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기준은 일단은 환자분에게 분명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겨야 합니다. 멀리 보든 가까이 보든 멀리 볼 때든 가까이 볼 때든 책이 잘 안 보인다든지 핸드폰이 잘 안 보인다든지 침침하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야간에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반대로 일부는 또 낮에만 더 불편한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수술을 생각하는 시점은 안경을 아무리 바꿔도 잘 교정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렇게 주관적인 분명한 불편함이 있으면서 이제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백내장에 의해 유발된 증상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될 때 환자와 의사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도록 개인적으로는 나이보다는 이 백내장 정도와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더 기준으로 삼아서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은 눈 안에 렌즈를 넣어야 합니다. 가끔 이제 렌즈를 정말 넣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단순히 혼탁한 렌즈를 제거해 버리면은 눈이 초점이 전혀 안 맞아서 사실상 눈이 전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 안에 렌즈를 넣게 되는데 이 렌즈가 왜 중요하냐? 그 초점을 맞추는 역할도 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이 노안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백내장은 뿌연 렌즈를 긁어만 낸다라고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동네에 또 수술을 받으신 분이 나는 긁어만 냈다. 네. 렌즈는 나는 안 넣고 싶다. 네. 그리고 그 눈에 렌즈를 넣는 거에 대해 되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네네. 이물질을 뭔가 눈에 넣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모든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99.99%는 맞습니다.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렌즈가 원래 수정체가 투명하고 아까 노안이 오기 전에는 이게 얇았다 두꺼웠다 하면서 거리를 막 조절을 하는데 이게 점점 탄력이 줄어들어서 굳어버리는 것이 노안이고 투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백내장이고 사실 백내장이 진행되면 노안도 더 심해져요. 이게 맞습니다. 렌즈가 딱딱해지고 혼탁해질 뿐더러 안 움직이기 때문에 노안과 백내장은 완전히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백내장의 결과물로 노안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노안을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최근에 이제 렌즈들이 다초점 렌즈나
또 연속 초점 이런 렌즈들은 초점을 더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다초점 렌즈가 되겠는데요. 다초점 렌즈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회절이라는 현상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긴 한데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파동이 지나가면서 장애물을 만난 다음에 특정한 아주 좁은 틈을 지난다든지 그 이후에 파형이 꺾이고 모양이 변하게 되면서 새로운 파동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제가 예전에 성산 일출봉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장면이 생각나서 찍었던 사진인데 요렇게 파도가 멀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돌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렇게 들어오던 파도가 돌 틈을 지나면서 여기 두 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새로운 이 부채꼴 모양으로 요렇게 파동이 형성돼서 방향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다. 요렇게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초점 렌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심원의 높이와 모양이 다른 동심원을 여러 개 렌즈의 모양으로 만들어 놔서 빛이 이곳을 지나게 되면서 새로운 파동을 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한 곳에만 초점이 맺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수한 모양의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좀 여러 군데 초점이 맺힐 수 있게 만들었다. 요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그러면은 단초점 렌즈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면 다초점 렌즈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분명히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이런 회절 같은 특수한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태성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초점이 동시에 여러 개가 맺히기 때문에 밤에는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빛 번짐이라든지 달무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분명히 단초점에 비해서 선명도 자체는 특히 멀리 봤을 때 선명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은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도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렌즈가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렌즈가 반드시 넣어야 하는 렌즈가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 좋은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개인 상태와 본인의 안경 의존도나 안경을 얼마나 벗고 싶은지에 따라서 전문의와 정확히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간단히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노안 약물이 국내에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리 자체는 아까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이 홍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약을 통해서 그 홍채 구멍을 이렇게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핀홀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초점 심도, 그러니까 초점이 맺힐 수 있는 거리가 좀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광학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다만 이게 이제 국내 아직 본격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미 미국 시장에서 FDA 5년 전부터 허가가 받아서 오랫동안 쓰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곧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노안을 이제 약물로 좀 치료를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기 노안 같은 경우는 아직 수술이 부담스럽고 백내장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런 약물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또한 어쨌든 이 약물도 약간 두통이나 어두운 데선 조금 많이 어둡다든지 약간의 아주 일부에서는 또 망막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눈 검사를 시행 후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관심이 많으신데 노안이 이런 노안 렌즈들도 나오는 게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한 해 한 해 다르게 가까이 멀리 보이는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아까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근시가 있어요. 예전에 시력 교정을 해서 눈이 좋아졌는데 퇴행을 해서 약간의 근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이 보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까이가 잘 보이는 것이지 멀리 아주 잘 보이는 안경을 끼면 가까이가 불편합니다. 그게 네. 작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안이 불편한데 초기에 이런 노안 약물은 한 6시간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개인 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쓰신다면 아침에 한 방울 넣고
그냥 오후까지 좀 어느 정도 지내시다가 저녁에는 넣으면 밤에 너무 밤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밤에는 동공이 커져야지 빛의 양이 적을 때는 동공 조리개가 열려서 많은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보이는데 계속 동공이 작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노안 초기에. 네. 네. 실제로 그 약을 넣고 나서 동공이 줄어들면은 우리가 밝은 날에 마치 선글라스를 낀 거와 같은 어둡기, 밝기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 주신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력 교정술과 노안 백내장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이었고요.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오해와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 진료를 보거나 수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에 기인한 질문들,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진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일 기대가 돼요. 먼저 우리가 이제 시력 교정술에 해당한 내용인데, 최신 장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또 이제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 중에 우리가 뭐 라식 라섹은 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가면 돼, 이런 얘기 뭐 물어볼 때 많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는 뭐 그게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좋은 장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적합하고 맞는 안전한 수술이 뭔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 네.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최신 장비도 중요한데 최신 장비도 사실 약간의 검증이 또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뭔가 처음 나왔을 때 임상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검증은 거쳐야 되고, 또 여기서 또 브랜드도 중요하죠. 네.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뭐 명품들이 명품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출시하는 것들은 그만큼 자부심과 품질을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내놓는 좀 최신 제품들은 아주 최신으로 나와도 좀 바로 쓸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검증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장비, 특히 시력 교정술은 최신 장비가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걸 결국 잘 다루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의사의 손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뭐 중요한 건 의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반은 맞고 반은 네. 정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렌즈 삽입술은 라식 라섹보다 위험하다. 아까 이제 중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각각의 수술의 타겟이 다릅니다. 렌즈를 넣는 수술이고 각막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이 조금 더 큰 수술인 거는 맞습니다. 눈을 뚫고 눈 안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막이 얇으면은 분명히 각막을 깎는 수술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근시 같은 경우는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라식 라섹은 안 되고 렌즈 삽입술만 안전한 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이 안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렌즈 삽입술은 하면 안 되는 금기입니다. 우리가 이 전방 깊이라고 하는 그 눈 안의 공간을 재는 깊이가 한 최소 뭐 한 3mm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이 충분해야지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다. 그래서 수술 종류 자체보다는 내 눈에 맞는 방법이 역시 중요하다.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최신 수술은 또 검증이 안 돼요,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약물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술 방법이 환자에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통하여 승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역시 효과보다는 안정성인데요. 맞습니다. 그 안정성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 환자에게 시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분한 상담과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런 뭐 여러 가지 라식 라섹, 또 스마일, 렌즈 삽입술, 노안 백내장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미 수십 년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충분한 안정성이 획득된 수술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은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비슷한 내용 한번 얘기해서 많이 물어보시죠. 라섹 네. 수술하면은 노안이 빨리 오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정답은 분명한 X입니다. 라섹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근시를 없애기 때문에 근시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가 잘 보이는 눈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시를 교정하면은 마치 가까이가 좀 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정체가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하는 이 탄력이 줄어드는 질환이다. 그래서 각막을 깎는다고 해서 이 수정체의 탄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40대 전후부터는 조금씩 시작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굴절 이상이 원시인 사람이 노안을 빨리 체감하게 되거든요. 원시는 원래 내 눈의 기본적인 편안한 초점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이까지 당기려면 굉장히 수정체가 탄력이 좋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대에도 노안을 가까이가 잘 안 보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멀리 편안하게 잘 보이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가까이 보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눈의 굴절 상태에 따라서 그걸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근시가 있는 사람은 멀리는 좀 잘 안 보이더라도 가까이는 원래 잘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까이 보는 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회춘합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이건 아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히 최근에 다초점 렌즈가 생기면서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이제 멀리도 가까이도 젊었을 때처럼 다 잘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완벽한 노안 교정은 아직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절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빛을 어느 정도 분해해서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명도가 상실하기도 하고 또 모든 초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의 의존도를 줄여주는 선택 정도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조건 백내장이 있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시력을 충분히 방해할 만한 충분한 백내장 소견이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백내장 수술할 때 꼭 렌즈를 넣어야 하나요? 정답은 원장님께서 네. 앞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렌즈는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렌즈를 넣지 않은 수술은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감지를 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설령 옛날에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렌즈를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렌즈를 넣는지는 분명히 이제 본인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이었는데 안과 의사는 눈 수술을 하지 않는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의 네. 정답은 네. 저는 제가 안과 전문의를 다 취득을 한 다음에 라섹을 PRK죠 시행을 받았습니다. 한 2.5디옵터 되는 약간 근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엑시머 레이저를 통해서 수술을 받았고요. 반대로 안과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안과 의사도 자기가 안경을 벗고 싶으면은 라식 라섹이든 뭐 노안 백내장이든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안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내 눈에 손대기 싫은 사람은 또 안경이 편한 사람들은 굳이 억지로 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눈 수술을 받으셨는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이제 라섹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20여 년 전에 수술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라식과 라섹 중에 라섹이 좀 아프고 회복이 더디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택했고요. 스마일이 있었다면 저는 스마일도 선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일은 19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검증을 하면서 이제는 수술에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는 그런 안전한 시술이라서 시력 교정은 굉장히 안전한 수술인데 합병증이 0%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0. 몇 %의 그런 위험성을 감수 안 하고 싶다면 당연히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안경 쓰고 렌즈 끼는 게 너무 불편하다면 굉장히 낮은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감수할 만큼 안전한 수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용우 교수님 최고십니다 하고 여님께서 댓글을 주셨고요. 아까 감사합니다. 난시와 근시가 혼합된 상태면 추가 수술로 그런 부분들을 또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수술을 받으신 분도 할 수가 있고, 또 질문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라식 라섹을 20대에 받은 분이 10년, 20년 뒤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다른 수술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시력교정술과 노안 백내장의 대가이자 또 선배이신 아닙니다. 저희 원장님과 이렇게 또 재밌게 이제 평상시에 얘기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